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튿날 아침 지리산의 험준한 산새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약초꾼 청년 다원은 희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거미령이라 불리는 험한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고갯길의 유일한 쉼터인 거미주막회 마당에 실로 기괴하고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술상이 채 치워지지 않은 마당에는 12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술상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흥겨운 술판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아니 생생하게 살아있는 돌처럼 그 자리에 완벽하게 굳어 있었지요. 누군가는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댄 채로,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또 누군가는 박장대소를 터뜨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그들은 모두 하던 동작 그대로 완벽한 정지 상태였습니다. 다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은 바로 지리산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하던 악명 높은 흑호 산적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목인 흑호는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흉포한 괴력의 소유자였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막 마당에서 살아있는 석상처럼 변해버렸단 말인가. 다원은 공포를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만이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는 듯한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사방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돌이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를 넘어와 그들의 굳어버린 얼굴 위로 햇살을 쏟아내는 그 순간 주막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주막의 주인인 노할멈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마당을 쓸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하루 전에 해질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질녘 거미주막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주막의 주인인 노할멈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을 하며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듯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험상궂은 사내들이 주막마당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리산의 공포 그 자체인 흑호 산적단이었습니다. 어이 주모, 술상 내오너라. 두목인 흑호가 말 위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막을 둘러보더니 낡고 허름한 데다 지키는 이가 늙은 할멈 하나뿐인 것을 보고는 킬킬거리며 웃었지요. 허허,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로구나. 이런 외딴 주막에 이리도 곱상한 주모가 혼자 있다니. 여봐라, 모두 말에서 내려라. 오늘 밤은 이 주막을 통째로 빌려 밤새도록 마시고 놀아보자. 산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막마당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칼을 뽑아 식탁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술 내오고 고기 내오고 이 주막에는 젊은 계집이라도 없느냐. 이 늙은 할멈 하나로는 오늘 밤 술맛이 나지 않겠구나. 그들은 노 할멈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농담을 던지며 희롱했습니다. 하지만 노 할멈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 묵묵히 술상을 차려 나올 뿐이었지요. 그녀의 그런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흑호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습니다. 그는 이 늙은이의 길을
오늘 밤 반드시 꺾어 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술과 고기가 몇 순배 돌고 산적들의 객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흑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막 뒤뜰로 향했습니다. 오줌이라도 누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달빛을 받아 고요하게 서 있는 작은 돌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막 뒤뜰 한쪽에는 노 할멈이 수십 년간 정성을 다해 가꾸어 온 작은 약초밭과 돌탑이 있었습니다. 돌탑은 어른 허리 높이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것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린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 돌탑은 노 할멈에게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정치적 암투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어린 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이 돌탑 앞에서 아들의 명복을 빌며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속죄해왔습니다. 돌탑 주변의 약초밭 역시 사람을 살리는 약초를 키움으로써 자신의 업보를 씻고자 하는 그녀의 처절한 참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흑호의 눈에 그 모든 것이 보일 리 없었지요. 그는 달빛 아래 서 있는 돌탑이 마치 무덤처럼 보여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퇴. 이런 주막 뒤뜰에 웬 재수 없는 무덤이냐. 흑호는 고함을 지르며 다가가 발길질로 돌탑을 걷어찼습니다. 와르르, 수십 년의 세월과 한 어미의 염원이 담긴 돌탑은 그의 무지막지한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돌멩이들을 발로 지식이고 주변의 귀한 약초밭을 마구 짓밟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노 할멈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의미이자 마지막 남은 속죄의 공간이 한낱 짐승 같은 놈의 손에 무참히 짓밟힌 것입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아주 차갑고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살기가 칼날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흑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지요. 하지만 그 살기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노 할멈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무표정한 늙은이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허허, 내가 좀 심했나? 자신의 발치에 널브러진 돌멩이들과 자신을 노려보는 노 할멈의 섬뜩했던 눈빛에 흑호는 잠시 멋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다시 허세를 부렸지요. 재수 없는 것을 치워준 것이니 오히려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그는 다시 주막 마당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산적들 역시 그의 악행에 환호하며 더욱 기고만장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잠시 후 할멈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찻주전자와 투박한 찻잔들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마른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의 술상 앞으로 다가가 찻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터인데 술만 드시면 속이 상할 것이요. 목이나 축이시게. 내가 이 거미령의 이슬을 맞고 자란 귀한 들국화를 따다 직접 담근 국화차라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긋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황금빛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정성스러워서 방금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흑호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향긋한 국화 향기와 늙은 할멈의 나약한 모습에 이내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제야 제 분수를 알고 내게 아양을 떠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허허,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군. 진작 이랬어야지. 그는 할멈이 따라준 차를 보란듯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행동에 다른 산적들 역시 늙은이의 차맛이 거기서 거기지 라며 할멈을 조롱하며 차를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향은 그럴듯했지만 차맛은 이상하게도 쓰고 떫었습니다. 혀끝이 아릴 정도로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불쾌한 뒷맛을 남겼지요. 에이, 퇴! 이게 무슨 차 맛이 이래? 한 산적이 마시던 차를 바닥에 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영감 할멈이 되면 혀도 늙어서 맛도 제대로 못 보는 모양이구먼. 흑호 역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늙은이의 솜씨가 형편없기 때문이라고, 혹은 자신들이 하도 좋은 술만 마셔 입맛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노 할멈을 조롱할 좋은 구실이 생겼다며 낄낄거렸지요. 할멈, 당신 차 끓이는 솜씨가 당신 얼굴만큼이나 쭈글쭈글하구먼. 크하하. 그의 비웃음에 다른 산적들도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의 조롱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묵묵히 그들의 찻잔에 계속해서 차를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만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저 늙은 할멈의 손에 들린 찻주전자 안에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독배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술과 차가 몇 순배 더 돌고 산적들은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목청껏 음담패설을 짓거리며 주막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흑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오늘 밤 이 주막에서 잠을 청할 작정이었습니다. 어이, 할멈, 방이나 하나 치워놓았느냐. 그가 거만하게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향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거대한 나무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왜 이러지? 그는 당황하여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지만 다리는 그저 묵직한 돌덩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다리를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마치 그의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옆에 있던 부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두목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흑호의 말을 시작으로 끔찍한 전염병처럼 마비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팔을 들 수가 없어.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 술잔을 들려던 자는 술잔을 든 채로, 웃고 있던 자는 웃는 표정 그대로, 모든 산적들이 자신이 하던 마지막 동작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속의 인물들처럼 제자리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리는 그들의 눈동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마신 차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늙은 할멈의 수작이라는 것을. 산적들이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노 할멈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스르륵 그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흔들리는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늙고
훨씬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흑호의 바로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돌탑을 무너뜨린 자는 누구도 살아서 거미령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훅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껐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주막 마당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산적들은 이제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식과 그 의식을 잠식해 들어오는 극도의 공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온몸이 마비된 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는 귀신이 다가와 자신의 살을 파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저승사자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지요. 그들은 자신의 몸 위로 차가운 벌레가 기어다니는 감촉을 느꼈고 축축한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는 끔찍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목에서는 흐윽 흐윽 하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 하룻밤은 그들이 평생을 저질러온 모든 악행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는 길고 긴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마음속으로 수만 번을 절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초꾼 다원은 평소처럼 거미 주막에 들렀다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괴한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악명 높은 흑호 산적단이 마치 밀랍 인형처럼 주막에 둘러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동자만이 필사적으로 움직이며 다원에게 구조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원은 처음에는 그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가 관에 신고했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돌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도대장은 포졸 수십 명을 이끌고 한달음의 거미주막으로 출동했지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포졸들 역시 그 기괴한 광경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병고냐? 포졸들은 칼을 빼들고 조심스럽게 산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흑호의 뺨을 한번 툭 쳐보았지요. 흑호의 몸은 정말로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포졸들은 겁에 질려 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필시 요물에 홀린 것이 분명하다. 이 주막터가 안 좋아. 귀신이 씌었어. 포졸들은 흉흉한 소문을 짓거리며 섣불리 산적들의 몸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산적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멀찍이서 포위하고는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자기들끼리 의논만 할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주막문이 열리고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소란에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이 그녀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멈,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이자들이 어찌하여 일이 되었는지 바른 대로 고하시오. 노할멈은 잠이 덜 깬 듯
눈을 비비며 마당에 앉아 있는 산적들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했지요. 아이고, 나리,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저 젊은이들 말이오?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 친구들이 내 주막에 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떠들어대더구먼. 내가 그만 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만 아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직도 잠이 덜 깬 모양일세. 쯧쯧, 요즘 젊은이들이란 덩치값도 못하고.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잠시 그녀의 말을 의심했지만 저 힘없어 보이는 늙은 할멈이 저 흉포한 산적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이란 말이오. 그럼 달리 무엇이 있겠소? 아마 한두 시즌 푹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 또 술 달라고 떠들어댈 걸세. 노할멈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연한 증언에 포졸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물에 홀렸다는 비과학적인 추측보다는 술에 취해 뻗었다는 할멈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멈의 말을 믿고 산적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노 할멈의 말을 믿고 산적들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유일하게 진실의 그림자를 꿰뚫어 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초 목격자인 약초꾼 다원이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산적들의 상태가 단순한 숙취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굳어버린 몸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명백히 어떤 강력한 독에 중독된 증상과 흡사했습니다. 그는 몰래 주막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눈은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주막 뒤뜰, 쑥대밭이 된 약초밭 한 구석에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약초 몇 뿌리가 마치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짓밟히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마셨던 찻주전자를 몰래 가져와 그 안을 살펴보니 바닥에 아주 미세한 금빛 실 같은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다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래된 의서에서나 언급되던 전설 속의 독초, 금선사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금선사는 그 독이 맹독을 가진 뱀의 독과 흡사하여 사람의 온몸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구하기 힘든 희귀한 독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독법 또한 아주 특별한 몇몇 약초의 조합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다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짓밟히지 않고 남아있던 그 약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의서에 기록된 금선사의 유일한 해독제들이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 저 평범해 보이는 노할멈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설 속의 독초를 다룰 줄 알고 그것을 이용해 흉포한 산적들을 단숨에 제압했으며 심지어는 그 해독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무서운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원은 경외심과 함께 깊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저 할멈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째서 저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이런 외딴 산골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숨어 살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흑호 산적단이 거미 주막에서 통째로 붙잡혔다는 소식은 며칠 뒤 고을의 관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누구보다 격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실세인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직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부패한 관리였지요. 사실 흑호산적단은 그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은 흑호산적단을 이용해 자신의 눈밖에 난 상인들을 겁박하여 재산을 빼앗고 경쟁자들을 제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산적들의 악행을 눈감아주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지요. 최근 이방은 새로운 돈벌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객이 많은 거미령 길목을 장악하여 불법으로 통행세를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목의 유일한 쉼터인 거미 주막이 그의 계획에 눈엣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주막의 주인인 노 할멈이 좀처럼 그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흑호 산적단을 보내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노 할멈을 내쫓아 버리라고 사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흑호 산적단이 고작 늙은 할멈 하나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해버렸으니 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멍청한 놈들, 고작 늙은 계집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꼴이 되었단 말이냐. 이방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흑호 산적단이 관아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실토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모든 비리가 탄로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에 있는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것은 저 거미 주막의 요망한 노파가 꾸민 짓이다. 그년이 요술로 산적들을 홀리고 관아를 능멸했다. 당장 출동하여 그 요물을 잡아들이고 증거 인멸을 위해 주막을 샅샅이 뒤져 혐의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려라.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모든 것을 노 할멈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제거할 작정이었습니다. 이방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 거미 주막에서는 다원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노 할멈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사용하신 것이 혹시 금선사의 독이 맞습니까? 할멈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다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네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고 묻는 듯했지요. 다원은 자신이 약초꾼이며 의서를 통해 그 독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할멈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독을 다루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궁중의 약방 나인이었으며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기미상궁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독과 약초를 다루며 왕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왕의 명을 받아 역적에게 내려지는 사약을 직접 제조하는 피 묻은 역할도 맡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냈다. 그것이 나라의 법도라 배웠고 왕의 명령이라 믿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만든 그 독이 죄 없는 충신을 죽이고 더러운 정치적 암투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하고 죄악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길로 모든 것을 버리고 궁을 떠났다. 그리고 내 손에 묻은 피를 속죄하기 위해 내 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 깊은 산골에 숨어 살게 된 것이다. 다시는 내 지식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그녀의 고백은 한 여인이 짊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원은 할멈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 초라한 늙은이가 한때는 궁궐의 심장부에서 사람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던 인물이었다니. 그렇다면 저 산적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저들도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까? 다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녀는 다원을 데리고 자신이 가꾸던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짓밟히지 않고 남아있던 몇몇 약초들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금선사의 독은 무서운 독이지만 그것을 푸는 약 또한 자연 속에 있는 법. 저 약초들을 다려 먹이면 며칠 안에 저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멀쩡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녀가 사용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며칠간 몸을 마비시킬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녀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마비독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에게 죽음이 아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맛보게 하여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교훈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들이 밉다. 내 아들의 무덤과도 같은 돌탑을 짓밟은 저들을 당장이라도 저승으로 보내고 싶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에게 부끄러운 어미가 되고 싶지 않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아프게 배웠기 때문이다. 할멈과 다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사제의 연을 맺으려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고을의 이방이 기세등등하게 포졸 수십 명을 이끌고 거미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었지요. 걔 아무도 없느냐? 관에서 나왔다. 여봐라. 당장 저 요물을 잡아들여라. 그의 명령에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낡은 주막의 문짝을 부수고 살림살이를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요사스러운 주막을 샅샅이 뒤져 수상한 물건이 나오면 모조리 찾아내어라. 만약 전연의 요술을 증명할 혐의점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 주막을 당장 불태워 부정한 기운을 정화할 것이다. 그의 진짜 목적은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자신과 흑호 산적단과의 관계를 증명할 단서들을 모두 찾아내어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할멈과 거미 주막을 이 기회에 합법적으로 제거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포졸들은 그의 비호 아래 미친 개처럼 날뛰며 할멈의 소박하고 평온했던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을 때 노 할멈이 다원을 데리고 주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당황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흑호 산적단에게 내어갔던 것과 똑같은 찻주전자와 찻잔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방은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오히려 기가 질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네, 내 인연. 네가 감히 이 상황에서도. 노할멈은 그의 앞에 다가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맑고 향기로운 국화차를 찻잔에 따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날이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라는 잠시 멈추시고 이 차를 드시며 잠시 목이라도 축이시지요.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이방과 포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방은 그녀의 속셈이 무엇인지 몰라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독이라도 탄 것인가? 웬 수작이냐?
내년이 나를 독살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이방이 찻잔을 손으로 쳐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어찌 그런 험한 말씀을. 저는 그저 나리의 노고에 차 한 잔을 대접하려는 것뿐입니다. 정 찜찜하시면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할멈은 그렇게 말하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척 신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찻잔을 내밀었지요. 그녀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이방의 의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 그의 뒤에 서 있던 포졸 하나가 에잇, 목이 마른데 까짓것 못 마실 게 뭐람 하며 노 할멈의 손에 들린 찻잔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갈증이 심했던 다른 포졸 몇몇도 그를 따라 주전자에 담긴 차를 제각각 따라 마시기 시작했지요. 이방은 그들의 무모한 행동에 이놈들아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잠시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마신 포졸들이 갑자기 억 하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흑호 산적단과 똑같이 눈동자만 필사적으로 움직일 뿐 몸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방은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연! 이방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할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방 나리, 이 차에는 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증거 또한 듬뿍 들어있지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방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방은 혼비백산하여 주막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는 한 청년의 그림자, 바로 주막 뒤편에 숨어있던 약초꾼 다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긴 작대기를 들고 결연한 표정으로 이방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리,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렵니까? 이방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노 할멈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밤 흑호의 품속에서 챙겨둔 흑호 산적단과 주고받았던 비밀 서찰과 그들에게서 상납받은 뇌물의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모든 범죄의 증거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날이 찾으시던 혐의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할멈은 장부를 펼쳐 보이며 이방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방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그의 모든 계략이 저 늙은 할멈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지만 할멈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고을의 사또마저 이방과 한패일 가능성이 높았고 이 증거들을 관에 가져가 봤자 오히려 자신이 역으로 모함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패에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무늬가 새겨진 작은 옥파의 하나를 꺼내 다원에게 건네주었지요. 그것은 그녀가 궁을 떠나올 때 마지막으로 그녀를 가엾게 여긴 대비 마마께서 훗날 위급할 때 쓰라며 몰래 하사하신 왕실의 신표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옥파해와 장부를 가지고 전주에 계신 전라관찰사 나리께 곧장 달려가거라. 말을 타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 관찰사 나리께 말이옵니까? 그렇다. 관찰사 나리는 내가 궁에 있을 때부터 그 강직함을 눈여겨보았던 분이다. 그분이라면 이방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옥패를 보여드리면 그분이 너의 말을 믿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맥과 과거의 신분을 이용해 이 부패한 고리를 뿌리째 뽑아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원은 노할멈의 굳은 결의를 확인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옥패와 장부를 품에 안고 그 길로 가장 빠른 말을 구해 전주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원이 떠난 지 며칠 뒤 거미령 고갯길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대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어사라고 쓰인 깃발을 앞세운 전라 관찰사가 직접 보낸 암행어사의 행렬이었습니다. 다원의 밀서를 받은 관찰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가장 강직한 어사를 보내 고을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도착하자마자 이방과 그 수하들을 모두 체포하여 하옥시켰습니다. 할멈이 넘겨준 장부와 서찰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또한 흑호 산적단 역시 마비가 풀리는 즉시 체포되어 그동안의 모든 악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방과 결탁했던 부패한 사또 역시 파직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고을의 거대한 암적인 존재들이 모두 사라지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자신들을 구해준 거미 주막의 노할멈을 의로운 할머니라 칭송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암행어사는 노할멈을 찾아와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이 고을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관찰사 나리께서 어르신께 큰 상을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닐세. 그저 내 아들의 무덤을 더럽힌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뿐. 그녀는 대신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부디 이 거미 주막을 앞으로도 이 고갯길을 오가는 힘없고 가난한 나그네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켜주시게나. 암행어사는 그녀의 높은 뜻에 감복하여 거미 주막을 관찰사의 특별 보호 아래 두도록 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거미 주막은 더 이상 외딴 주막이 아닌 약자들을 돕고 이 길을 지나는 악인들을 감시하는 정의의 길목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거미령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할멈은 예전처럼 주막을 지키며 짓밟혔던 약초밭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제자가 된 다원이 함께했습니다. 노할멈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지식을 다원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초의 쓰임새부터 사람을 벌하는 독초의 제어법까지,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까지. 다원아, 기억하거라. 그녀는 갓 도단한 약초의 새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풀에는 독과 약이 함께 들어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너는 부디 사람을 살리는 약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원은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의서를 읽으며 스승의 지식을 빠르게 흡수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할멈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다원을 불러 자신이 평생을 써온 낡은 약초 호미와 비법이 담긴 의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먼저 간 내 아들의 곁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네가 이 거미 주막과 이 약초밭의 주인이다. 나의 뒤를 이어 이 길목을 지키고 아픈 이들을 보살펴 주어라. 다원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며칠 뒤 노할멈은 자신이 쌓아 올린 돌탑 곁에서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원은 스승의 뜻을 이어 거미 주막을 더욱 번창시켰고 그의 의술과 인품은 온 나라에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 거미령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미 할멈의 전설은 새로운 후계자를 만나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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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게 되었습니다.